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에서 제기한 오찬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을 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그만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혹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 없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혹을 키우는 정치권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점도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9개월 만에 인하인데요. 인하폭은 예상대로 0.25%포인트였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그야말로 널뛰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는 특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특검이 주요 수사 대상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그림을 대가로 공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일 자택 압수수색부터 피의자 신문 조사,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그림은 김건희 씨 오빠 부탁으로 값을 받고 구해준 거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보고해 신임을 얻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그림의 위장 여부와 직무 관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면 형사처벌 기준 금액인 100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3시간가량 법리 다툼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특검은 적용 법률은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뇌물죄 수사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는데 향후 수사는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비슷한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박성금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씨에게 자신이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러도 나오지 않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관계자 부축을 받으며 특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천천히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나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왜?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특검은 3차례 출석에 불응한 한 총재가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일방적으로 출석한 거라며 향후 엄정 처리할 거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8천만 원대 금품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 등을 건넨 혐의가 적용돼 있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도왔다거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로비 실무를 맡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필두로 건진법사나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등
금품을 받거나 전달한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연일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특검 수사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홍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국회에선 이런 의혹이 스치듯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에서 일종의 대선 개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 당시에 별 반향 없던 이 의혹이 넉 달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밀회동설은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내란 특검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명예를 유지할 길이 뭔지 판단하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강경파 위주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조국 혁신당은 더 나아가 아예 당 차원의 탄핵안을 마련해뒀다며 거취를 고민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했는데 과거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음모론이 또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반헌법적 사퇴 요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개혁할 때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는데 강성당원들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런 의혹의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언론의 퇴근길 촬영도 허가하지 않으며 정치권 압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은 명백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정치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민주당 측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더욱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에 나서라는 여권의 공세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고발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며 내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불거졌죠. 여기에 대해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하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더 생산적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돼서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에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이 불신과 제도 미비의 원인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사실 안에서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2023년 6월 18일 무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연어 요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당시 수원지검은 개호교도관 38명을 조사했다며 이 전 부지사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직후 교정본부에 특별 점검팀을 꾸려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검찰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검사실 안에 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와 연어 요리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술을 마신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짜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황이 있던 게 드러난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 얘기를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교도관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주장들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고 검찰청 안에서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과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입니다. 또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 시중을 들었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했다고도 했는데 법무부는 교도관 진술 등을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조사 결과로 드러난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법무부 발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반시장 악법을 밀어붙이고 확장 재정으로 나라를 빚더미에 앉히려 한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불황을 초래한 건 윤석열 정부라고 웅수하면서 국가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4회차.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돈뿌리기로 규정하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데 비해 소비 유도 효과는 미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현금 지원 같은 당장 입맛에 맞는 사탕 발림 정책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만 당겨줄 뿐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노동 친화적 법안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주고 있다. 정부는 팍팍한 민생을 의식한 듯 경제가 어렵다는 야당의 지적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타에는 뼈 있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지금 경제 현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네, 100일 전에 이어받은 경제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봐서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라는 논리로 친노조 공세를 쳐냈습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고 있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그 첫 성과라고 내세웠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회복과
성과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또 지난 정부 감세 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정부도 선투자, 후 재정 건전이란 기조를 재확인하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은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다룹니다. 여당이 당력을 쏟는 검찰, 사법개혁이 얽힌 문제인 만큼 여야 간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제도전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패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청년 농업인들이 고충을 들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실패에 너무 가혹하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재도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기업인들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법률 상담이나 경영 지원에 쏟는 시간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선도 기술, 이른바 딥테크 기업의 고객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독점적인 산업 분야의 틀을 깨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토스가 은행에 위협이 안 되고 금융권에 도전하지 못하면 유니콘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또는 기득의 질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 대통령은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들은 정책 제안들을 관련 부처에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창업 국가로 나아가겠다며 벤처 투자 40조 원 시장을 실현해 제3의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주 4.5일제 근무제를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 법령 재개정 사항 66건은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에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호우주의보 속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수원 저수율은 당분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한 치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퍼부은 비에 도로 일부도 잠겼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에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상수원 오봉 저수지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가슴 벅차요. 강릉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네요. 강릉에는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교량 배수로마다 이렇게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름 넘게 저수지와 정수장으로 물을 실어 나르던 급수 차량들도 비가 내리자 하루 휴식을 취했습니다. 며칠 이렇게 와서 이 저수량이 계속 올라가서 강릉 시민들의 이 염원인 이 물 부족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보다 5%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상류에 내린 빗물이 흘러들면 저수율은 당분간 더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저수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 완전 해갈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내린 단비 덕분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낮추고 내년에는 딱 한 차례만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결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물가 관리와 고용 안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해왔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에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기준 금리를 현행 4.25에서 4.5%에서 4에서 4.2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다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연준은 또 올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단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연내와 내년에 5차례 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했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네, 이번에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연준 이사 가운데 트럼프의 뜻을 받드는 그런 이사들이었는데요. 이번엔 투표권을 행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이번 FOMC에 투표권을 가진 이사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이런 연준 이사는 금리가 훨씬 더 내려가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맞춰서 0.5%포인트 인하를 의미하는 B컷을 주장하며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마이런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금리 인하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발맞춰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런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우먼 부의장을 통해 연준을 장악해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며 연준 장악 의지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You never know it too late, but we've done a lousy job. The rate should be much lower, much lower. It should be, but I think they should listen to smart people like me.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him. If you look, all the economists got it wrong.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을 통보한 신중파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법원 판단에 따라 FOMC에서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찬성하면서 마이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엔 관세 충격도 살펴보죠.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25%가 된 대미 자동차 품목 관세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비용을 직접 떠안아왔습니다. 하지만 통상 합의로 약속된 관세 인하가 불투명한 데다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도 사라져서 하반기 저조한 실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속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판 차량만 모두 18만 대. 월간 기준으로 최고 기록이자 기술력을 자부해온 친환경차 비중도 28%에 육박해 가장 높았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직전 수요가 몰린 탓이라는 해석 대신 안전성과 상품성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미국에 진출해 일본과 독일 차와 경쟁하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왔지만 이제는 가격 대신 상품성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의 자동차 관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소비자 가격은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경쟁사 대비 수입 비중도 여전히 높아서 관세 타격도 더 컸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에만 대미관세 관련 비용에 8천억 원을 쓰면서 1년 전 영업이익보다 16% 가까이 줄어든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관세 인하가 한미 당국의 이견 속에 불투명해진 사이 먼저 관세를 낮춘 일본차에게 가격 면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도 변수가 됐습니다. 한 대에 1,0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사라진 셈이라 전기차에서 우세를 보여온 현대차와 기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캐짐을 고려해 전기차 전용 공장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용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정확한 가동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의 여파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미국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된 점도 걸림돌입니다. 현대차는 향후 장기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인베스터 데이를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데 지나치게 커진 관세 부담과 가격 경쟁력 하락 속에 어떤 전략을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을 벌인 40대 중국 교포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범이 초소형 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48살 중국 교포 장모 씨입니다. 장 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또 다른 피의자인 중국 교포 44살 류모 씨도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4일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고 12일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경기도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체포하면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는데 장 씨가 차량에 이 장비를 싣고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류 씨는 이렇게 무단 소액 결제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인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킹 조직에 몸담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통신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착수 뒤 얼마 뒤 장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떠난 것을 확인하고 언론의 보도 유예를 요청한 뒤 장 씨의 입국 정보를 입수해 공항에서 검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일으킨 해커들의 최초 범행 시점은 사건이 알려진 이달 초가 아닌 지난달 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인데요. 그 사이 KT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처음 통보받은 건 지난 1일입니다. KT 측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나흘 뒤인 5일에서야 비정상 결제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9월 5일 새벽 긴급하게 비정상 결제 패턴에 대한 차단, 그리고 소액 결제 한도 축소라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였고, 하지만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시작된 건 이보다 한 달이나 앞선 지난달 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5일 두 건으로 시작한 무단 소액 결제 피해는 한 자릿수에 머물다 21일을 기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해커들이 예행 연습을 마치고 본격적인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피해 접수 통보가 이뤄진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틀 사이 100건이 넘는 피해가 더 일어났습니다. KT 측은 원인 파악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지만
고의적인 늑장 대응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통상적이지 않지만 스미싱 사례로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숫자들이 모이면서 이게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처럼 ARS나 패스앱 인증을 마친 뒤 생체 정보나 별도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결제가 이뤄지도록 2차 인증을 의무화해 무단 결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했던 롯데카드가 오늘 오후 1시 반 피해 규모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에 나섭니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남에 따라 오늘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사고 경위와 고객 보호 조치 설명을 위한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롯데카드가 초기에 보고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기록해왔던 코스피가 어제 1% 넘게 떨어지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여파까지 겹치며 시장의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의 붉은 행진이 10일 거래일 끝에 멈췄습니다. 개장부터 내림세로 출발하더니 정규장 내내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중 한때 3,406까지 밀리며 3,400선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1.05% 떨어진 3,41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동안 6조 원 가까이 우리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 넘게,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운 가운데 개인만 2,5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들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SK하이닉스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에 대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관망 심리와 함께 반도체, 의약품에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이번 하락장은 단기 조정이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FMC가 또 잘 끝나거나 또 이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조짐이 나오거나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곧 타결될 것 같더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된다면 조정은 좀 짧게 끝나지 않을까. 코스닥 역시 845선으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도세의 소폭 오른 1380.1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과 오는 12월에 든든 전세주택 700가구씩 모두 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택 공급은 속도전이라며 계획된 목표가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모든 사업부에서 만 50살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앞으로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 업체 올포레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은 직장과 자연 환경의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열차 내 화재 대응 요령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주점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로에 뛰어든 행인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입니다. 가게 바닥이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친 여성은 가게 주인으로
만취 상태인 A씨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변을 당한 겁니다. 얼굴 다 싸냈으니까 안가 나가더라고. 입에 씻고 가는 거 거기 난 좋아서. 가게 단골이던 A씨는 평소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행 체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안양시 명학역에선 50대 남성이 선로에 뛰어들어 열차에 부딪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남성은 결국 숨졌고 사고 조치로 열차 운행이 50분가량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완전히 으스러졌고 주변 건물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시 육거리 부근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는 숨졌고 주변 건물로 불이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신림동에선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12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 속에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6도, 대구는 24도에 머무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까지 그 밖의 내륙으로도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7도, 청주는 2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중서부를 시작으로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재배치 시도도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한미 관계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도 한미 관계에는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구금 사태의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으로 인한 한국 내 여론 악화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bad. Expect a pullback of future investments, at least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or at least until Congress can actually create a visa for this.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중심 경제의 한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에서 타격을 입게 된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패싱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짚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이번 조지아 사태가 한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 부흥 정책과 이민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건 또 어떤 생각일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암살당한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외국인들은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이번 암살 사건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은 추방당할 준비를 하라며 비자 취소를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f you're a foreigner and you're out there celebrating the assassination of someone who was speaking somewhere, I mean, we don't want you in the country. Why would we want to give a visa to someone who thinks it's good that someone was murdered in the public square? 펜 본디 법무장관은 커크를 공격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혐오 발언의 당사자들을 급진 좌파로 못 박았습니다. We want everything to be fair. It hasn't been fair. And the radical left has done tremendous damage to the country. But we're fixing it.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커크 암살 사건으로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대파를 향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When we have the weigh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ehind extremist views, we've got a problem. 혐오 표현 단속에 애도까지 강요하는 정부 대응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까지 높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자, 이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한미 관계도 다소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조현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첫 상견례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일정 조율입니다. 에이펙이 이렇게 한국에 이어 내년에 또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경주 에이펙 서미트에 오시고 왕 부장은 중국인을 구하고 순직한 한국 해경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민 감정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시 주석 방한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반중 정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균열을 드러낸 한미 관계도 파고들었습니다. 我们愿意同包括韩方在内的国际社会一道，维护以联合国为核心的国际体系，也推动国际秩序朝着更加公正合理的方向去发展。 3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이 끝난 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이 확실하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준비를 위해 왕이 부장도 다음 달 답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한반도 비핵화 등 국제 현안도 두루 논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차 방중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펼쳤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 관계가 의심을 받는다거나 그로 인해 이번 방중이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설물 공사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마지막 점검만 남았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 웅장한 목조 건물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장입니다. 신라를 상징하는 금관 등 문화재를 배경으로 21개 나라 정상이 만찬을 즐길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 공사는 대부분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곳 화백 컨벤션 센터는 보안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채로 외벽을 단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각국 기자 수천 명이 취재할 미디어 센터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내를 꾸미는 일만 남았습니다. 미디어하고 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 가까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저희들이 이제 그 시가 완료되면 안에 이제 시설들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운전해서 하는 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실 경호안전통제단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과 보안 문제를 미리 점검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40여일 동안 경주에 머무르며 빈틈없이 에이펙을 챙길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여줄 기술 전시와 문화 공연 준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손님 맞이에 전혀 손색이 없도록 만들고 대한민국 한류를 한껏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2005년 부산에 이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 세계에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출 데이터 규모가 처음 예측보다 100배로 불어났고요. 또 100만 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롯데카드 측은 해킹 여부를 17일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8월 14일. 이 과정에서 내부 파일이 유출되고 이틀간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됐습니다. 롯데카드는 8월 31일이 돼서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 특히 CVC 같은 카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가 관건입니다. 당장 최근에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등 국내 기업들의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번 롯데카드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부족이 꼽힙니다. 특히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보안 투자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이 나옵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가 오랫동안 전산망 투자를 안 한 게 눈에 띄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요. 롯데카드는 조자진 대표이사가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공무원 시험에 적용돼온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줄여서 양성평등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뤘습니다. 특정 성별이 30% 미만이면 정원 외로 추가 합격자를 뽑는 제도인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제는 5년간 운영을 목표로 2003년에 도입됐는데 4차례나 연장되면서 20년 넘게 시행되는 중입니다. 이 제도로 추가 합격한 공무원 수를 따져보니까 20년간 약 5천 명이 더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1,600여 명, 남성이 3,300여 명으로 남성이 약 2배가 더 많습니다. 급수별로 보면 8급, 9급에서 남성이 많이 뽑혔고요. 7급 이상에선 여성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응시자가 많은 직급에선 남성들이, 반대 경우에는 여성들이 혜택을 본 셈입니다. 이 양성평등제를 두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여전해서 존치해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면서 찬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성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뽑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성평등제는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채로도 확대됩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쌀값이 뛰자 음식점들이 밥 대신 국수나 빵 메뉴를 내놓는 등 고육지책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쌀 20kg 한 포대에 5만 원대였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은 2천 원 넘게 인상됐습니다. 어제 6만 3천 원 선까지 올랐고요. 이렇게 높아진 쌀값에 식당과 양조장 등 자영업자들의 주름은 깊어집니다. 그럼 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원인은 뭘까요? 지난해 정부의 인위적인 쌀 시장 격리 조치가 꼽힙니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으려고 26만 톤을 시장에서 경기했는데 이게 올해 재고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파주나 강원 횡성 등 지역 농협도 쌀이 떨어져서 지역 양조장이 가동을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쌀값 안정에 안간힘을 쓰는 중인데요.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오늘부터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에 들어갑니다. K-팝 데모넌터스에 나온 명소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강버스 관련 정보들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28.9km 구간을 오가는 한강버스는 하루 14번 운항합니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반 간격으로 운행하는데 당분간 출근 시간엔 운행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달 10일부터는 왕복 30회로 늘릴 예정이고요. 출퇴근 시간대엔 급행도 탈 수 있습니다. 타고 가다 보면 캐대언 명소인 YTN 서울타워도 보이고 청담대교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선 간단한 간식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선실 바깥으로 나가서 한강 풍광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마곡과 잠실, 압구정 선착장에는 근처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고 하고요.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입니다. 5,000원 추가한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9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부문이 도입됐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찬욱 감독과 이병헌, 손예진 배우 등이 포즈를 취하며 팬들 호응에 보답합니다. 블랙핑크 리사도 깜짝 등장해 부산의 밤을 빛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별들이 찾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입니다. 24일 개봉 전 국내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입니다. 개막작으로 온 것은 또 처음이라서 더 설렙니다. 관객분들 어떻게 도와주실지 떨리는 마음을. 박 감독 특유의 색채에 네로라 하는 톱 배우들 명연기가 어우러지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상황에 부딪히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극단적인. 올해 영화제는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작품 14편이 경쟁에 오르는데 5개 부문에서 부산 어워드를 줍니다. 신인 감독들과 그리고 기성의 그 공인된 거장들이 함께 좋은 섹션에서 경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넷플릭스 애니 K-팝 데모넌터스 상영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얼롱 행사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데 이미 매진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26일까지 이곳 영화의 전당과 남포동 등지에서 열립니다. 단순히 영화 상영뿐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관객 친화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2위 한화가 선발 류현진의 호투와 노시환, 리베라토의 홈런 2방을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 LG와의 승차를 2.5경기로 좁히며 선두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3회. 한화 리베라토가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30m짜리 대형 2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이어 문현빈의 평범한 뜬공을 기아 2루수 김선빈이 놓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실책으로 기아 선발 김건국이 흔들리자 다음 타자 노시환은 실투를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2점 홈런으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시원한 홈런포로 점수를 쌓는 사이 마운드에서는 맏형 류현진의 호투가 돋보였습니다. 5회까지 삼진을 8개나 잡아내며 2실점으로 호투해 시즌 9승째를 수확했습니다. 3연승을 달린 2위 한화는
비록 경기가 취소된 선두 LG와의 승차를 2경기 반까지 좁히며 정규리그 막판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8위 기아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무기력한 경기로 3연패에 빠지며 가을 야구가 더 멀어졌습니다. NC 선발 신민혁이 전날 홈런 5방을 몰아친 SSG 강타선을 꽁꽁 틀어막습니다. 6회 원아웃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데이비슨이 시즌 32호 홈런을 때려낸 NC는 SSG를 4대0으로 꺾고 5위 삼성에 2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9위와 10위가 맞붙은 잠실에서는 선발 메르세데스가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키움이 두산을 이틀 연속 꺾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요즘 인공지능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의미하는 AX가 사회 각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배드민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에도 인공지능 코치가 도입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셔틀콕으로 재미와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배드민턴. 배드민턴은 지난해 파리 패럴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우리나라 대표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훈련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선수마다 신체 조건과 특성이 달라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훈련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코칭 솔루션은 스윙 자세와 동선을 인식하고 셔틀콕의 궤적까지 추적해 선수 개인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건 훈련 현장에서 촬영한 10,000세트의 영상을 데이터화해 인공지능에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양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분석용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경기 내용을 수치화하고 시각화를 통해 선수별 맞춤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경기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코칭 솔루션이 선수들의 성장과 도전을 돕는 제3의 팀원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유명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고 행정시설에는 놀이기구가 설치되는 등 최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설들이 한 지붕 가족이 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색 결합에는 과연 어떠한 배경이 있을까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속 공사장. 이곳은 다름 아닌 쇼핑몰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최초로 스타필드를 품은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 이동 인구도 많아지고 쇼핑,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 다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 대형 쇼핑몰보다 규모를 줄인 지역형 상업시설로 신세계 프로퍼티는 도보 고객을 겨냥한 이러한 쇼핑몰을 앞으로 아파트 외에도 공장 부지나 버스터미널과 결합해 꾸준히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시설과 놀이기구가 만난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신청사 개청에 맞춰 대형 미끄럼틀을 설치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연결된 이 미끄럼틀은 15m로 건물 5층 높이에 달합니다. 구청에 설치된 이 대형 미끄럼틀 저도 직접 타봤는데요. 2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오는 가장 빠른 길임은 확실합니다. 성인용의 길이는 34m, 18m짜리 유아용도 있는데 열흘 만에 벌써 4,000명이 넘게 다녀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놀랐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독특하긴 한데 그래도 마냥 행정시설 딱딱하게만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인천공항 옆이라는 이점을 안고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을 품은 리조트도 있습니다. 지난 23년 문을 연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유명 음악 시상식 등 36개가 넘는 이벤트를 개최했고 상반기에만 약 31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공간들이 결합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취향들을 한 곳에서 이렇게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개발을 할 때 그런 어떤 공간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은 거죠. 이런 이유로 복합공간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쿄와 뉴욕 등 전 세계 유명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에서 쇼핑, 업무 환경 속에서 문화를 경험하려는 흐름 속에 복합공간의 이색 결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축산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미래 축산업의 기술을 소개하는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생산성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돼지 축사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기계장치가 이동합니다. 장치 아래의 어미돼지의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파악합니다. AI와 축산이 결합한 기술로 미래 축산 기술을 보여주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 경진대회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축산 현장에 실제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설비 등 7가지 AI 접목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사육 중인 조류의 체온과 행동을 카메라로 실시간 분석하고 과거 빅데이터를 토대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농장주에게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매년 큰 피해를 주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조류 같은 이미지를 찍으면 그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과연 이 닭이 정상인지 아니면 조류 독감 의심 개체인지까지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AI를 활용해 악취 저감과 탄소 감축 등 지속 가능한 사례 발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험과 관행에 의존하던 축산을 넘어 데이터 기반 생산성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겁니다. 또 청년 농가를 대상으로 ICT 장비와 운영 솔루션 지원도 확대합니다. 그 축산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저희들이 축산업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축산인에게 스마트 기술 부분을 좀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활용 역량과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1월 2년 반 만에 네 번째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운용 절차와 또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을 임늘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1년 발사를 시작으로 총 3차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번 4차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체계 종합기업이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부터 단전기체 조립까지 제작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발사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에는 4세대 중형위성 3호와 함께 산하견이 개발한 큐브 위성 12기가 부탑재 위성으로 실립니다. 특히 위성에 사용하는 하이드라진 연료의 중화 과정을 이번에는 해외의 도움 없이 국내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가 사실은 조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에서는 대부분의 이 추진자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하이드라진을 실제 충전한 사례가 없었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국내 충전을 하게 되고요. 성공적인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현장 점검도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사체 구조와 엔진이 극 좋은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발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축을 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발사체가 발사 운용을 수행하는 과정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을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오는 11월 전남 고흥에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또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 2만 4천 개가 넘는 충전기가 전기요금 미납 상태에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업체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수년 동안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집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 대구는 24도에 머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 밖에 내륙으로도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7도, 안동은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울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중서부를 시작으로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